대선을 다시 서두르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엔 선거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룰을 바꾸고 싶은 것은 아닌지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이른바 부엉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달 경선 앞두고 친문 세력의 결집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던 친박 모임과는 뭐가 다른지 잠시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문, 비문 등의 개파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새결집이라고 하고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어내주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결혼 11년 만에 등려하신 딸바보를 예약한 소리 아버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요즘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나오시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표창원 의원들 나오시는데 네, 독도 가셨다는데 태풍 올라와서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당사 이전 벌써 방을 뺐던데요? 언제 옮겨가십니까? 곧 옮겨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600여 평을 저희들을 썼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데 200여 평 이하로 줄이는데 이제 천막도 없죠. 천막 당사에서 시작했는데 천막도 없는 상황이고, 그 대폭 이제 조직 부분이 축소되고, 대부분 다 국회 본청으로 저희 국회 본청에 저희들의 주어지는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서 중앙당이 많이 슬림화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5분의 1로 그렇습니다. 확 낮춰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한국당 회의 장면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이사 가기 전입니까? 아니요. 저거는 국회 본청입니다. 아, 본청에서요? 본청 지금 임시로 아직 이사 못 가셨으니까. 예. 네. 국회 본청에도 저희들한테 주는 몫이 있거든요. 공간이 있으니까. 예, 그 공간에서 주로 회의를 합니다. 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모습이 보이는데 뭐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사진 좀 다시 줘보실래요? 네. 이게 좀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박주민 위원. 판단하시기 좀 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또 이런 법은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과제들을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네. 그걸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좀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가시면 어떨까. 예. 백보드가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백지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저희 생각이 초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저 백보드에는 아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새로 오시면 개혁과 또 혁신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메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고독한 입법자의 입장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을 새로운 노선과 또 야당으로서의 어떤 반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들을 써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세 분 잠깐 화면 볼까요? 네, 세 분이 임명 제청됐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제 인사청문회 할 텐데 자, 이렇게 여쭤볼까요? 한 달쯤 걸리겠죠? 한 달 뒤에 이 세 분 대법관 되겠습니까? 장 의원님? 그래서 이제 청문회 대법관 같은 경우는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문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세 분 중에서 특히 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변호사만 했던 법조인이시고 또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진영의 모임인 민변의 또 회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형평과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향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법관은 본회의 투표에 의해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김희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통합진보당 그 해산 관련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만도 또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다양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이제 비판이 있기가 어려운데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비판을 세게 했었어요. 근데 김선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이제 주심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이념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편향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대법관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정희 또 추가로 이번에 네. 그 추천된 노정희 후보자들 사진을 한번 더 주실래요? 예, 네. 노정희 대법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대법관들 15명 중에 대법원장과 또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13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소영 대법관이 이번 11월에 퇴임을 하게 되면 그분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진보 성향의 인사를 배출한다 그러면은 이게 5대 9 정도,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성향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5대 9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법관이 모두 14분이니까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 저희들이 대법원에 서초동 대법원에 가면 로비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저울이라는 거는 아주 형평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징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향이 뚜렷하고 또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체의 회장 또 그러한 모임의 출신 법관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간다는 게 과연 우리 사회의 역으로 어떤 그런 다양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근데 듭니다. 김선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낮게 평가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근데 법관 출신이 아니었다라든지 또는 진보적인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걸림돌이 돼서 10년 넘게 후보자로 항상 거론이 되면서도 안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부당한 평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변호사만 했던 분이 이제 대법관이 되거나 한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번 다양성의 시도, 다양성의 어떤 실험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줬으면 네. 좋겠고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요. 사실 네. 뭐 서울대 출신 또 뭐 50대 남성 이러한 것들을 깨는 거, 서오남이라고 서오남이라고 하죠. 네. 그러죠. 그런 걸 깨는 거는 저희 찬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법관 출신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법관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진보 보수라는 이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뭐 중립 성향이라든지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들이 전체 대법관이 14명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향들이 좀 다양하게 포진을 해서 한 사건을 놓고 좀 협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대법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그런 좀 이런 다양성을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김선수 변호사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동에 관련돼서 기존에 대법관들은 노동법이 굉장히 특수한 법리와 이론, 철학을 갖고 있는 법인데 이 노동법을 전공했었거나 노동법에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오히려 노동의 현장에서 노동을 대변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해왔던 이 시선과 이 시각이 굉장히 저는 신선할 것이라고 보고 네.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청문회도 하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 개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헌 카드 꺼내 들었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안 하고 또 국민투표할 때 6.13 지방선거 할 때 해버리지 그때는 모른 척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개헌 카드냐 이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청와대발 개헌론이 이제 많이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되면서 연말까지 하자라고 분명히 제의를 했고요. 그 연말까지 하자는 데 있어서 야당들이 동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의당까지도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의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연말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자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이렇게 던지셨고 그런 것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뭐 부결이 된 상황이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의 체제와 틀 87년도 헌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를테면 지방 분권의 확립이라든지 지방 재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권력의 분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한민국의 틀을 시스템을 바꿔보는 개헌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거를 너무 정치적인 또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얘기하셨던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 속하세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당을 비난까지도 했었죠. 진심이 없는 것 아니냐 등등등. 그래서 개헌을 위한 여러 국회 단위가 만들어졌었고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태도가 좀 바뀌셔가지고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헌정특위 내부에서 야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안 된다는 말 말고는 개헌 관련된 얘기 아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다시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고 또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당내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정략적 카드냐,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을 텐데. 저기 잠깐만 네. 이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김성대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관되게 개헌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이 지방일권을 뽑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사실 그거는 저희들의 유불리를 좀 생각했던 거는 정직하게 보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진정으로 이 개헌을 가장 중요한 게 합의지 않습니까? 개헌이라는 게.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금 늦춰주시는 결단을 했다라면 개헌 문제는 ING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6.13 지방선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사실 방법도 이거는 법무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개헌안을 청와대 개헌안을 설명을 하고 이런 방법이나 시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야당에게 닫혀 있는 모습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좀 폭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그때 그렇게 강력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면 어떤가요? 대통령의 헌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죠. 그리고 조국 수석이 나서서 했던 것은 헌법안을 확정되기 전에 헌법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한 문제 지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삼으시면서 심지어 헌정특위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논의될 필요조차도 없다. 자료로 배포될 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그렇게 정말로 그거는 너무 저희가 반개헌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김성대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그 워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김성대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신임 원내 지도부는 개헌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헌정특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을 진짜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분권 문제라든지 지방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틀을 바꿔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너무 물을 붙이셨었습니다. 그게 정쟁화된 겁니다. 제가 대통령 탓을 다 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도 6.13 지방선거에 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받을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이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모든 정치 세력들이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세력들 간의 약속이지만 더 넓게 보면은 국민분들께도 그렇게 호소를 했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네. 위해서 같이 자, 힘을 합쳤어야 개헌 되는데 안 이야기를- 합친 분들이 비판받아야 아니, 자, 돼요. 이 영상을 보고 개헌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든 개헌안이 어떻게 부결됐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선거 연령 18, 18세, 선거의 비례성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했습니다. 발의와 동시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개헌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은 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거의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죠. 114명, 정족수 192명이 한참 못 미쳐서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무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각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지금 개헌 헌정 특위는 만들어져 지금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끝났죠. 임기가 끝났죠. 이제 끝났죠. 예. 다시 짜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만 네. 부연을 그러시죠. 설명드릴게요. 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당은 2명의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는 괴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그 개헌을 논의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대통령께서 발의안을 던지면 저희들이 대통령안을 이거 고치고 이거 수정하고 이를테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본회의에 붙여가지고 예스냐 노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기에 그렇게 좀 갇히지 말고 야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연말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개헌 문제가 상당히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렇게 단 시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는 거는 너무 아량 없는 거 아니냐. 개헌 적어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면. 두 가지 점에서 박주민 의원께서 좀 드리겠는데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기 고집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거 두 번째.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아니라고요? 자유한국당의 마지노선을 아까 말씀하신 정해놓고요? 대로 지도부가 개헌을 주장하는 개헌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대정부 질문할 때 개헌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고 정부 주도 대통령의 발의를 통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찍는 대정부 질문 하셨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냐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개헌안을 던지실 때 대통령 개헌안 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던지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을 시한을 도대체 정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한을 정한 6월 것은 13일 날 안 하면 안 돼. 자, 그 내가 시한을 던질게 정한 논의해. 것은 논의해서 합의되면 내가 뺄게. 그 이게 밀어붙이는 시한을 거죠. 정한 것은 저는 저희가 적어도 아니라 개헌입니다. 적어도 개헌 개헌은 시기에 야당이 개헌은요. 먼저 주장했던 개헌은 대통령 시한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자, 내에 그것을 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때 공약으로서 이렇게까지 6월 13일 날 딱 모든 이렇게 정치 못을 세력이 박는 이유는 정한 뭐죠? 시한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까지 마치 저희가 개헌 정한 문제를 이렇게 시한처럼 밀어붙이는 것에 얘기하시면 제가 안 돼요. 가급적 정치적 두 분 의도를 이야기를 충분히 저희가 들으려고 하는 유심할 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제일 큰 문제부터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4년 대통령 중임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네. 우리 의원님들 112분 전체가 사실은 뭐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이원 집정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력은 조금 나누고 견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넓은 의미의 컨센서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권력구조 문제만 의원들이 합의가 딱 됐다면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우리 당뿐만 아니고 민주당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이 권력구조 문제를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뚜렷한 만들지 당론이나 않았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없다 이 말씀이시죠? 4년 중임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들이 네. 상당 부분 4년 중임제도 그러면 의견을 민주당에 가지고 제가 계시거든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특히나 보수층에서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헌법에나 또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서 그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부분, 자유를 빼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어떻습니까? 헌법 개정안에서는 그 문제가 없었죠. 없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큰 이슈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뗄 필요가 없다. 네. 네. 역사 교과서에서는 근데 뗐어요. 초등학교 네. 2020년부터 정부의 초등학교 5, 입장이라고 6학년 보면 이제 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다라고 나오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대한민국이란 구절도 삭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정말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제도거든요. 그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만 딱 놓고 보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이 제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아직까지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이 초등학교 5, 6학년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는 걸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하게 되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헌법 개정안에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수정하는 내용은 없었고요. 네. 앞으로 개헌이 저는 교과서 얘기하는 되더라도 겁니다. 네, 개헌이 네. 되더라도 아니, 논란이 그 부분에 됐지만 그 대해서는 부분 넣지 않았죠, 청와대가.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헌법학적 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 그 개념에 대한 다툼인데 사실상 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꺼낸 거에 대해서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개혁안은 기한 넘겨 휴지통에 넣은 야당이 느닷없이 개헌 주장을 한다. 왜? 지선 충격에 총선 때 어찌나 정신이 번쩍 개헌의 선거법 개정을 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때 이게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총선이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사나 중앙선대위가 조사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번 유권자 뜻대로 됐다면 민주당이 228석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50석까지 줄어들고.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구도의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 보니까 선거법을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1등만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나왔죠. 네. 뭐 1등만 당선되는 이런 구조 말고 표를 얻은 것만큼 당선되는 네. 이 부분요.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또 조롱 섞인 저런 또 선배 의원님의 민주당 의원님의 또 말씀도 나오는데 참담한 심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의석을 총선에서 많이 얻기 위해서 지금 개헌론을 한다? 개헌론 있고 선거구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초의원 선거 때요. 민주당이 나를 내면 민주당이 다 당선됐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 한다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것이다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넌센스입니다. 사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게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 문제, 지방 재정 문제, 그다음에 권력 구조 문제, 사법개혁 문제, 영장청구권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는 헌법적 개혁 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되는 거지 부수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롱 이야기한 섞인 것처럼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은 그렇게 지금 막 주도적으로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다 이 근데 말씀이시죠? 그거는 김성도 원내대표 제가 생각은 전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네. 전 부수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하고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선거구제 개편하죠 뭐.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제가 이제 선거법 관련 개정특위에 있었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논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네. 하고 올해. 그때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헌정특위 쪽에서 새로 이야기를 했었죠. 나왔을 네, 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헌정특위 새로 만들었을 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 때. 예. 그래서 근데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선거구제 개편하고 개헌이 꼭 연결된 거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뭐 꼭 한 사람만 당선되고 이런 제도보다는 좀 개편돼야 된다고 하셨으면 빨리 바꾸죠, 이거.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자막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얻은 득표에 따라서도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그런 걸 우리도 할 수 있고 그게 굳이 개헌과 연동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원한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그거 고칠 의향이 있다 이 물론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저는 뭐 만약에 그런 태도시라면 대환영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주민 의원 말씀에 의하면 개헌 이꼴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 뭔가 이득을 보라는 꼼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주민 의원의 시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석현 의원님의 이 트위터도 보면 네. 개헌안을 왜 들고 나왔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 지선 총선 때 저기, 어쩌나 네. 정신 번쩍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개헌이 꼴 지금 선거구제 개편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의 개헌 자. 요구를 이게 좀 묵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 비대위원장 이름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나오는 기사라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나온 것 중에는 도월 김용옥 선생, 그다음에 아주대의 우리 외과 전문의인 이국종 교수, 유해찬 전 총재 이야기는 뭐 며칠 전부터 나왔던 것 같고 본인은 매우 불쾌해한다라는 후속 기사도 나왔고 이분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백가정명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이제 좀 어렵다, 당이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이제 얘기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준비위에 다양한 이제 자신들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또 개개인 의원이 이런 분이 좋을 것 같은데라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위에 이런 분 저런 분을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월 이야기가 도월 스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월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우리 민족의 이 평화 패러다임이 제기를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홍준표 대표님한테도 아주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고대 후배예요, 후배. 자, 알겠습니다. 그 도월 선생님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자, 장 의원님께 앞으로 이제 누가 오실지 모르고요. 네, 어쩌면 삼고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를 살리고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계신다면 한번 저 카메라 보시고 이번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요? 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런 분이 오셔야 한다. 예, 위원장 새로 오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당이 지금 18% 19% 정도 강고한 지지가 있습니다. 이 지지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18% 강고한 18% 때문에 저희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 받들면 또 좋은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저희 당에 꼭 좀 와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국회의원들 만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만나면서 국민들 눈높이 정치하고 저희들이 집단적인 행동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고독한 입법자가 돼서 성실하게 의정활동하고 비대위원장님께서 새로운 좌표, 새로운 정책 노선을 마련해 주시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꼭 와주셔서 자유한국당을 좀 튼튼한 정당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우,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엉이 모임,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밤을 새워서 달을 지키는 문이 이제 영어로 저 달이니까요. 혹시 박 의원님도 부엉이 모임입니까? 이게 무슨 양심 고백하라는 얘기 같은데 부엉이 모임에 속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렇게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가입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네. 19대부터 있었던 모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개파였다면 진작에 그 존재가 알려지고 문제가 됐겠죠. 네. 근데 정말 조용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친목 없이 모임이다. 네. 지나갔고. 문재인 대통령을 네. 좋아하고 지지하는. 네. 모든 근데 여당 의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실체도 없고 저희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좋아하고 지키려는 모임입니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친박 모임과 부엉이 모임. 저는 친박 모임이 어떤 식으로 모이고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모임은 진짜 친목 모임이잖아요. 네.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다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권 잡고 당권 또 당직 나누고 그렇다 보면 개파되는 거고 개파가 또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